화두죠. 원래 서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원생님이 오늘 표정이 밝으셔서.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C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진짜 우리가 굉장히 감명 있게 그렇죠? 가슴을 졸이면서 봤던 네. 장면인 것 같습니다. 기대와 네. 마지막에 좀 안타까움까지 같이 예. 공존해서 이때 정말 일어나서 박수 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걸요? (2022년 6월 1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험 위성 발사용 로켓, 자, 우리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새로운 우리의 우주 시대의 폼을 열어줄 누리호를 주제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누리호 그리고 우리의 우주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작년 10월이죠. 누리호 1차 발사 직후에도 외신들이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관심이 계속 이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 발사체 기술이 있다는 건 우리가 위성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는 건데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언론 중에 하나인 CNN에서도 지금까지 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미국 정찰위성이나 이런 거에 사실 많이 의존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정찰위성, 촉보위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이제 했다고 하죠. 그 누리호와 같은 이제 우주 발사체, 영어로 이제 SLV라고 그러죠. 이 우주 발사체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10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당이 들어가 있고 일본, 인도, EU, 유럽연합,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북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북한도 뭐 위성이 작동 안 하지만 그동안 2차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이제 성공한 상태라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실용급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위성은 아직까지 기술로는 이제 보통 1톤이 넘어야 예. 이제 그런 위성으로 분류가 하는데 그런 이제 실용급 인공위성 탑재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는 4개 나라가 빠지고 6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EU 이렇게 6개국에 이제 불과한데 우리가 만약에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7번째로 네. 1톤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 순위도 매우 높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건 누리호가 그만큼 뭐 할 일, 역할이 뭐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원래 이제 발사체라는 거는 그 우주선을 우주에 올리기 위해서 쓰는 이제 로켓들을 네. 얘기하는 건데 누리호는 지금 이제 600km에서 800km 저궤도 정도의 1.5톤급, 그러니까 이제 1톤 이상 말씀하셨지만은 1.5톤급 실용 위성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발사체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위성을 진짜로 넣은 게 아니고 그 무게가 그냥 비슷한 모형을 넣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최초로 실물 위성을 넣고 발사를 하게 되고 원래부터 계획을 그랬습니다. 뭐 1차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래서 이 성능 검증 위성에는 이제 그 우주 기술 성능 확인용 탑재체가 뭐 신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달려 있고요. 그런 다음에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이라는 게 있는데 큐브 위성이란 건 요만해요, 진짜로. 사각형으로 된 이런 조그만 위성, 초소형 위성인데 요거 이제 내기를 또 싣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누리호가 이것들을 이제 그 궤도에 이제 디플로이를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위성을 투입할 수 있나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능이 검증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운영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그리고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그리고 11개의 초소형 군집 위성 등이 이제 누리호에 탑재돼 가지고 다시 이제 쏘아 올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 지금 우주 탐사 프로젝트 이제 다 공조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이제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물론 이게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하면 뭐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산업이 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텐데 근데 국방 TV의 본게임 2에서 왜 누리호 발사 이걸 다루는 거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이게 저희가 다룰 만한 꼭 다뤄야 될 만한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누리호는요? 당연히 이제 군사, 예. 무기 분야, 국방 안보 분야하고도 관련이 있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이른바 무기 마니아들 이런 분들 이제 관심 갖는 거는 이게 우주 발사체 아까 말씀드린 무거운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주 발사체라면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근데 실제로 ICBM과 본격적인 우주 발사체는 이 동전이 앞뒷면이다. 이제 그런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공통점이 많죠.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맨 위에 머리 위에 뭘 실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죠. 아, 미사일을 실으면? 예, 그래서 위에 이제 폭발물, 아, 탄두를 실으면 이제 ICBM 등 이제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고 장거리 미사일. 거기에 이제 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을 많이 하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누리호와 ICBM 그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다단 로켓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게 목표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거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추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통해서 그 엔진의 그 추진력을 통해서 나간다 로켓에 그런 점 완전히 동일하고요. 차이점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꼭대기에 뭘 싣느냐 하고 이런 우주 로켓들은 결국 이제 인공위성을 그 궤도에 올려놓는 그런 거라면 이제 우주 공간에서 그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ICBM은 재진입 기술이 중요하죠. 탄두를 싣고 다시 진입을 해가지고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탄두를. 아,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누리호 같은 그 위성 로켓들은 재진입 기술은 중요하지 않고 그 우주 공간에서 위성을 안정되게 이제 궤도에 올려놓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 재진입 기술이 만만한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좀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악용되기도 하는 게 북한이 뭐 인공위성 뭐 해서 뭐 쐈는데 위성이라고 해서 쐈는데 알고 보니까 그 ICBM 아니야. 솔직히 나름 악용하는 그런 듯한 그 모습도 있었군요, 분명히. 그렇죠. 이제 북한은 예. 이제 계속 주장해 온 게 전 세계의 나라가 우주 발사체로 위성 띄우는데 예. 자기들도 우주 발사체로 위성을 띄우는 건데 왜 ICBM이라고 막느냐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오해를 하는 거야?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하는 행동, 소위 짓을 보면 근데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봐야죠, 우리가요. 예. 행동을 보면 ICBM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이 이제 올해 이제 2, 3월 달에 정찰 위성을 위한 테스트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도는 뭐 한 6, 700 킬로밖에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중거리 미사일 쏜 걸로 오해를 하기도 했지만 여하간 이게 이제 정찰 위성 시험을 했다고 그러고 사진도 공개했는데 그 사진이 보면 굉장히 조악해요. 우리 그냥 SLR 카메라로 찍은 듯한 그런 이제 소위 정찰위성 카메라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여하간 한미 정부 당국이 이걸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그게 아니고 ICBM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 17형 우리가 2020년 10월 열병식에 처음 등장을 했던 세계 최대급 괴물 ICBM으로 불린 바퀴가 무려 22개나 달린 이 차량에 실려 나온 이 화성 17형 ICBM의 1단 로켓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군 당국은 추정을 했는데 북한은 이렇게 딱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정찰위성 테스트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솔직히 이 군사 어떤 과학 이쪽은 사람들이 좀 안 믿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누리호 이거 그 1호 발사 때도 이거 솔직히 ICBM 발사하는 건데 이거 괜히 그렇게 뭐 실험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 뭐 이렇게 많은 그 가능성 제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누리호가 ICBM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는 있으나 누리호 자체가 ICBM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예, 절대. 단어 누리호 나왔습니다. 자체가 절대. ICBM 절대 아니다. 왜? 네. 우선은 그 누리호 길이를 보면 47.2m나 돼요. 무지하게 큽니다. 네. 길이가. 그리고 무게만 해도 한 200톤이 되고 3단 로켓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가 돼요. 근데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려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죠. 고정 타겟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사대만 때려부셔 버리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유사시에. 기본적으로 50m에 육박하는 이 길이는 ICBM을 쓰기에 너무나 둔중한 거죠. 크고 무거운 이제 그런 것이 되고 참고로 이 누리호는 이제 3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75톤짜리 로켓 4기를 결합한 이제 그런 형태고 2단은 75톤급 액체 다 이제 액체 추진입니다. 액체 로켓인데 한 기고요. 3단은 이제 7톤급 액체 엔진 한 기를 각각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2010년쯤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낸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들 중에 37만 개를 국산화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 국산화율이 94.1%에 달해서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야말로 우리 진정한 첫 국산 우주 발사체다, 로켓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국산화율이 94.1%면 엄청난 것 같거든요. 사실 뭐 100%는 농수산물 아니면 솔직히 우리 밀 100% 아니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100% 국산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뭔가 94.1은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국산화율이요. 근데 좀 누리호 이전에 그 나로호 있었잖아요. 나로호. 그렇죠. 예. 나로 뭐 기억들 하실 텐데 나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였죠. 그때 2009년에 쐈다 실패하고 2010년에 다시 실패하고 결국 2013년에 세 번째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로 뭐 가서 본다고 하시다가 또 두 번이나 못 보시고 돌아오신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실패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당시에는 연구 개발 인력이 165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250명이니까 1.5배나 늘어난 상황이고 네. 또 투입 예산은 이제 나로호가 5,200억 정도였던데 반해서 지금 누리호는 1조 9,500억이거든요. 와. 네 배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규모가 훨씬 큰 프로젝트고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엔진인데 나로호 때는 이제 러시아 엔진을 1단 발사체는 완전히 가져와가지고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잘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보안을 신경을 러시아가 많이 썼는데 지금 누리호는 이제 우리 순수 기술로 엔진을 개발을 한 거고요. 나로호 때 이제 30톤급 CJ 엔진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누리호는 75톤급 엔진을 2018년 11월에 이제 시험해서 성공을 했었고요. 이 1단 발사체 기술은 어느 나라도 서로 공유를 안 해줘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안 알려주고요. 왜냐하면 이게 ICBM 기술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극비입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할 때도 우리가 거의 배운 게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어쨌든 경험은 도움이 됐겠죠. 발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전부 자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산화가 높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고요. 그만큼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최근에 누리호 엔진이 출하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요. 네. 이 발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출하되면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은 이 2차 발사에 들어갈 엔진은 이미 지난해 7월에 이미 납품이 됐고요. 아 그래요? 최근 이제 지난 5월에 납품된 엔진은 내년에 3차 발사 때 쓸 엔진. 3차. 예. 그래서 3차 발사 때 들어갈 엔진이 총 6개죠. 1단 로켓에 4개. 2단에 하나, 3단에 하나. 그렇게 해서 총 6개 엔진이 이제 5월 달에 이미 제작이 완료가 돼서 납품이 됐는데 이거는 설계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요. 실제 제작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금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여담 광고 보면 한화에서 막 광고할 때 보면 우주 관련해서 계속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하는 것 같고요. 항우연에서 이제 이걸 하면서 참 애환이 많았는데 미국, 러시아, 심지어 구소련의 이제 그런 오래된 책들, 소위 헌책들 교과서, 헌책 교과서 안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주니까요. 네. 교과서까지 뒤지고 뭐 해외 박물관에 있는 옛날 구형, 고물 엔진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이제 기술도 익히고 시험도 하고 우리 미사일도 보면 러시아 거 사실은 받은 거 많잖아요. 네. 그런데 막 로켓도 마찬가지 러시아 로켓팀이 벌인 자료도 우리가 막 뭐 옛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뭐 초기에는 이제 기본 설계만 있고 세부적인 거는 뭐 이제 조립, 시험, 그다음에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을 계속 수없이 이제 반복을 했는데 이 총 33개의 엔진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184회에 걸쳐서 18,290초 동안 그 연소 시험을 한 끝에 드디어 우리 이제 국산 누리호 엔진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누리호 핵심이 75톤급 엔진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극조 영하 180도의 극조 그다음에 영상 3,300도에 달하는 초고온에 각각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정말 누리호 엔진은 그 연구하신 분들 피, 땀, 뭐 눈물 와 이런 걸로 만들었네요. 이걸 또 막상 실물을 만들려다 보면 그 설계도 설계지만 네. 뭐 생각같이도 안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거는 온도뿐만 아니고 진동, 압력 이제 이런 걸 다 견뎌야 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정성이 드는 게 아닌데 단순 조립하는 데만 이제 70일에서 80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개발팀 11명, 조립팀 11명 등 22명의 엔지니어들이 3인 1조로 엔진 한 기를 조립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 이 엔진이란 거는 이제 배관도 되게 다양하고 부품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정말 조그만 볼트 너트부터 시작해서 진짜 큰 막 이런 거대한 것들, 작은 배관, 막 머리카락 같이 얇은 전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 제대로 연결을 해가지고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거면 이제 로봇이 이렇게 딱 갖다 반도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만 만드는 거니까 두 개만 만드는 거니까 전부 다 손으로 이제 일일이 다 표준화돼 있지 않은 거를 다 갖다 깎고 붙이고 뭐 끼우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단차들이 생기면 그거 다 수작업으로 다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래서 엔진 하나에 부품이 1,200여 개인데 이제 458개 번의 공정을 거치고 나서야 높이 3m, 반경 1.2m, 무게 이제 1.1톤의 엔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 북한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북한은 사실 뭐 ICBM 해가지고 기술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됐을 텐데, 우리 뭐 누리호 이렇게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것과 비교해 보면 북한과 또 우리 한국 이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네요. 예, 사실은 이제 북한이 구소련의 네. 기술 지원도 받고 이 1970년대부터 쭉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축적된 그 기술은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었다. 네. 왜냐하면 미사일도 단거리, 중거리, 그다음에 ICBM 이렇게 장거리 쭉 개발하면서 엔진 추력도 강화시킨 이런 강력한 엔진을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 북한이 이제 우리보다는 한동안 앞서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으나 우리하고 북한을 비교하는 거는 북한이 디젤이면 우리는 전기차다. 뭐 이제 그런 성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단기간의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한 엔진을 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북한의 이제 가장 최근까지 성공한 게 화성 15형 ICBM입니다. 화성 17형은 이제 화성 15형보다 엔진 추력이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지만 완전히 성공은 하지 못한 걸로 보이니까, 화성 15형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이제 자랑하는 게 백두 엔진이라고 있어요. 이제 추력이 이제 80톤 포스인 백두 엔진인데, 이게 2017년 초반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게 성공했을 때 김정은이 좋아가지고 그때 그 참여한 과학기술자를 업어줬어요. 거의 어부발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 최고 존엄이 이 뭐 과학기술자면 뭐 나름 그 안에서 뭐 책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그런 사람을 업어줬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부발을 해줬고, 그 뒤에 이제 북한이 화성 12, 14, 15형 쫙쫙쫙 성공합니다. 다 발사에. 결정적인 게 백두 엔진 성공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원조가 어디냐면 요즘 제일 이제 많은 요즘 관심을 끌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그 구소련이 무너질 때 세계 3위 핵 강국이었잖아요. 엄청난 핵무기도 많고 이런 로켓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돼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RD-250이라는 엔진이 있어요. 그거를 모방 생산한 게 이제 백두 엔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추력이 이제 80톤 포스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노즐이 2개예요. 네. 그러면 이 백두 엔진이 원래 노즐 1개짜리라면 2개면 80 곱하기해서 추력이 160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써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RD-250 엔진은 노즐이 원래 한 세트가 노즐이 2개가 기본입니다. 2개가 기본. 그러면 RD-250과 똑같다면 엔진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화성 15형도 추력이 80톤밖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립니다. 그래서 화성 17형의 추력도 이 화성 17형 발사된 장면을 보면 노즐이 4개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백두 엔진이 2세트를 넣었다는 시각이 있고 4개를 실었다는 시각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추력이 화성 17형도 뭐 160톤이 될 수도 있고 320톤이 될 수도 있는데, 여하간 간에 화성 15형은 160톤으로 보더라도 우리 누리호가 일단 로켓 추력이 75 곱하기 4에서 300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리호보다는 추력이 약한 거죠. 네. 근데 그 75톤을 하나 둘 셋 넷, 야 이런 기술도 엄청날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뭐 큰 엔진 하나 달면 쉽지 않느냐 생각되지만, 너무 강한 많은 연료를 넣어야 되고 너무 강한 추력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쓰게 되는데,
요걸 이제 몇 개의 엔진을 연결해 쓰는 거를 그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300톤이면 이제 쉽게 생각해서 경차 한 300~400대 정도는 우주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인데 장점이 많으니까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지.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따로 엔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75톤, 75톤, 그렇죠. 75톤, 75톤 이렇게요. 네, 여기 이제 1단 발사체인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하나를 다 시험을 해가지고 다 안정성을 확보한 것들을 이제 엮었다라는 그런 장점, 안정성이 좀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그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1단 발사체가 이렇게 도로, 땅이나 바다에 착륙해서 그렇죠. 바닥에. 이렇게 다시 그 예. 화면 그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다시 앉는 거. 예. 그게 이제 그 재활용 기술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못했던 거를 이제 처음 해낸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로켓을 이렇게 몇 대를 달고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호를 그런 방식으로 쓰진 않지만 결국은 이제 이 중에 그 로켓 중에 하나를 그 돌아올 때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만 이제 역추진을 해가지고 내려오게 하는 방식으로 스페이스X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활용 로켓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단초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 추력 제어하고 재점화가 가능한 그 다단 연소 사이클이라는 걸 이미 적용을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식의 그 재활용 염두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클러스터링 기술로 이렇게 로켓들을 엮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예, 우리가 그 본게임 2에서 얼마 전에 정말 로켓을 쓴 배송, 그 로켓 배송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되면 진짜 완전히 막 전장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쓰고 다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이고, 내가 기술력이 엄청 언제 개발하죠 그거?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네. 그 스페이스X 때도 그 영상을 잘 보시면 이제 세 대가 올라갔다가 처음 실험할 때 세 대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두 대는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한 대 영상은 한 대는 따로 육지로 갔는데 걔는 그냥 폭발해 버렸거든요. 떨어져서. 영상 보면 두 대밖에 안 나오니까 예. 되게 멋있지만 사실 한 대는 외롭게 육지에서 폭발해 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클러스터링 기술은 엔진 4개를 이제 묶어서 여러 개를 묶어 쓰는 거다 보니까 이 이제 배관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어가 어렵죠. 4개가 똑같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추력이 만약에 이제 한쪽이 조금이라도 강해지거나 하면은 올라가다가 바로 밸런스를 잃어서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뭐 실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아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엔진 4기가 서로 불을 뿜고 있잖아요, 각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간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추력이 서로 섞인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아야 되고, 그런 만큼 이제 연료하고 산화제를 얼마나 같은 조건으로 4개의 각각의 엔진에 공급을 완벽하게 맞춰서 하느냐, 이런 네. 기술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예. 근데 북한의 ICBM 그 추력이 좀 약하다, 뭐 그런 평가가 있는 걸 봐서 북한은 무슨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전날 이렇게 묶어놓는 거, 요게 조금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성 17형이 아직 완전히 성공은 못했지만, 그렇다고 클러스터링 기술이 완전히 없다? 실패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화성 15형, 17형 전에 광명성 위성을 실어서 쓴 은하 로켓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노동미사일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한 거를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것도 일단 처음에 일부 실패도 했지만 결국 이제 몇 차례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원이 다른 이제 백두 엔진을 결합한 게, 본격적으로 결합한 게 이제 화성 17형인데, 그게 뭐 2개를 결합했는지 4개를 결합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간 제대로 완전히 끝까지 올라간 데는 실패했지만 최소 한 500~600km까지는 올라가는 데 성공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거기에 대한 클러스터링 기술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누리호와 계속 비교되고 있는 북한의 뭐 화성 계열 ICBM, 이게 군사적으로 쓰일 것 같은데, 여기 역으로 뭐 위성 발사체 이런 민간 기술로 다시 그 뭐 전용 또 이렇게 네. 쓰일 그런 확률은 또 없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화성 15형, 또 17형, 14형 다 이제 네. ICBM들 특징을 보면 다 이동식 발사, 영어로 테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실려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김정은이 뭐
무슨 뭐 뮤직비디오 찍듯이 나와서 네. 그 공개된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발사! 선글라스 쓰고 나와가지고 네. 바퀴 22개 달린 그 차량에서 이제 발사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이동식 발사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 걸로 일단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보다 이제 짧은 이제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22m, 화성 17형은 무려 23에서 24m 되는데 근데 우주 발사체보다는 좀 짧죠. 우리 누리호랑 비교하면 거의 절반 이하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고 그래서 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형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이 우주 발사체가 아닌 ICBM 형태로 네. 이제 개발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누리호라든지 북한이 그 전에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한 은하 계열의 로켓이 발사된 방향과 최근에 북한이 ICBM을 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일단 남쪽으로 이제 발사되고요. 북한이 그동안 은하 로켓 쏜 것을 보면 다 대부분 동창리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서해상을 통해서 제주도 왼쪽 옆으로 해서 필리핀 해상을 통해서 우주로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정찰위성 처음 했다고 발사한 그러한 것도 이제 한미 당국에 따르면 이제 화성 17형 1단 로켓인데 그거는 서쪽이 아니고 동쪽,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라면 그쪽 방향이 안 맞는다는 거죠.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 궤적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포물선형 궤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정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타원형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발사된 데면 한 23도 정도 각도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인공위성은 가급적 연료를 적게 들여서 빨리 올려야 되니까 좀 더 이제 급격한 각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원 선생님 재진입 말씀하셨지만 재진입 되면 안 되잖아요. 인공위성은 놓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싣고 갔다 그냥 오면 어떡합니까? 배송 가시는 분이 싣고 갔다 그냥 가서 반납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공위성도 재진입하면 안 되죠. 실패죠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궤도 올려서 일단은 계속 돌아야 되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북한이 그동안 이제 정찰위성 시험 어쩌고 주장한 것들은 그게 진짜 순수한 우주 발사체가 아니고 ICBM 테스트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 뭐 쏘고 ICBM이다라고 쏘고 인공위성 이게 좀 구분이 확실히 될 만큼 그 차이가 뚜렷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 뭐 우주선 자체, 그러니까 로켓 자체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엔진의 경우에 위성 발사용에는 좀 액체 연료 엔진을 쓰고 또 ICBM이나 군사용에는 고체 연료 엔진을 많이 쓰거든요. 예. 누리호는 이제 극저온 추진체를 사용하는 액체 연료 발사체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몸통의 탱크부에 액체 상태의 연료하고 산화제가 각각 들어 있어요. 그 탱크 안에 저렇게 연료는 11톤이고 산화제는 이제 23톤입니다. 누리호의 경우에는 그 액체 연료는 추진력이 강해서 멀리까지 갈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발사 과정에서 이제 저 액체 연료하고 산화제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추력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밸브, 배관 이런 게 복잡해서 만들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누리호 같은 경우에 이제 산화제는 항상 액체 산소인데 요거는 이제 영하 183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올라가면은 산소가 기체가 돼버리겠죠. 산화제는 뭡니까? 보통 우리 그 머리 이렇게 염색할 때 머리 산화제가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일단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건데 제트 엔진은 대기권 안에서 움직이니까 공기를 엔진이 빨아들이잖아요. 예.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빨아들인 공기를 가지고 산소에 불을 붙여서 그 연료에 불을 붙여가지고 내뿜는 방식인데 우주로 나가면 산소가 없으니까 불을 붙이려면 산소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 산소 탱크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마시기 위한 게 아니고 연료에 불을 붙이기 위한 산소 탱크죠. 예. 그래서 산화제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영하 183도로 있어야 되니까는 보관도 까다롭고 또 발사 전에 뭐 저걸 한참 놔두면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조금씩. 그래서 발사 직전에 다 주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이게 군사용으로 하려면 당장 써야 되는데 이거는 누리호 같은 경우는 발사 전날에 세워야 했고 그다음에 발사 4시간 전부터 전이 돼서야 연료하고 산화제 주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로 쓴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발상이라 사실 군사적 목적에서는 그냥 고체 연료는 그냥 채워놓고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발사 준비가 간편하고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고체 연료 로켓이 많이 쓰이는 거죠. 네. 아까 북한의 ICBM도 당연히 이 고체 연료 로켓 뭐 요 시스템을 채용했겠네요. 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 네. 액체 연료를 써요. 근데 왜 큰일 나느냐고 왜 말씀드리자면 큰일 나는 겁니까? 아까 원쌤 설명했지만 고체 연료, 액체 연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고체 연료는 즉각적인 활용, 발사가 가능하다는 네, 거잖아요. 스탠바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액체 연료는 이제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고체 연료 ICBM까지는 개발을 못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액체 연료 ICBM만 이제 지금 계속 선보이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면 바로 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북한이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할 텐데, 여하간간에 액체 연료를 쓰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실적인 측면에서 누리호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료제는 이제 독극물인 하이드로젠을 쓰고요. 그다음에 산화제로는 이제 적연질산이라는 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이게 다 안정성이 떨어져 위험한 이제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것들은 바로 쓰지 않으면 오랫동안 보관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안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 적연질산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 군사용, 미사일용으로 쓰기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우주 발사체용 쓰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한 미사일 시험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체 연료 이거 우리 연구 이거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고체 연료가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해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되면서 그때 얘기였구나. 예. 그때 이제 고체 연료 관련 기술 개발에 물꼬가 트였다고 하는데, 올해 3월에 이미 누리호와는 별개로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은 작년 여름에 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다음에 올 3월까지 저걸 맡길 수 있겠느냐. 그 전에 이미 열심히 하다가 뭔가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이게 제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네, 개인적인 추측은 그렇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추정 같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저게. 그래서 아마 어쨌든 3월에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저게 잘 돼서 나왔고요. 근데 고체 발사체는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안정성이 있고 여러 가지 좋고, 일단 이 연료가 고체 연료라는 건 그럼 뭐냐? 이거는 빨리 타지만 폭발하지는 않는 연료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보시면 사실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아니면 뭐 우리 소위 폭탄들이 보면 되게 다 고체잖아요. 예. 이런 데 쓰이는 연료랑 비슷한데, 연소가 시작되면 문제는 이제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화력을 바꿀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똑같은 화력으로 끝까지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료통과 엔진이라는 아주 간단한 구조만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리고 연료 충전 상태에서 당연히 계속 나온 것처럼 저장, 관리, 취급, 대량 생산이 굉장히 용이한 상태가 되고요. 제작비도 액체 추진 기간에 대비해서 로켓 자체가 제작비가 10분의 1밖에 안 드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언제나 발사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첩보 위성의 눈을 피해서 바로 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력 미사일 체계인 현무 같은 군용 미사일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2025년쯤에 나루 우주센터에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본발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스트했던 그런 엔진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지금 이제 지구 저궤도인 한 500km까지 중량 500kg 정도의 위성을 올리는 발사체 개발을 또 목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 누리호에 방금 저용될 수 있다는 그 고체 연료 이런 게 ICBM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근거 없는 얘기가 될까요? 그런 예상보다 우리가 빨리 고체 우주 발사체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체 로켓 관련 기술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공개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고체 연료 ICBM은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세히 여쭙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충 무슨 뉘앙스상 본게 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 우리나라의 뭐 누리호, 나로호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인 1960년대 혼자 힘으로 로켓 발사를 해서 화제를 모은 그것도 산골 소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기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나사 최고의 과학자가 된 로켓 소년의 감동적인 이야기 본방자사에서 다뤄봤습니다. 보시죠.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처럼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종이, 시력의 변화를 읽어 도수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안경, 배터리를 옷감처럼 만들어 옷에 부착하는 바이오 나노 배터리. 마치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물건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건 나사의 한 연구원 손에서 탄생한 발명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 2020년에는 나사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나사 최고의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한 이 사람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산골 소년이 나사 최고의 과학자가 된 사연은 무엇일지 본방야사에서 만나보시죠. (1957년 10월 4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고 한 달 뒤 실험용 개 라이카를 스푸트니크 2호에 태워보내면서 전 세계는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전 세계 소년들에게도 엄청난 자극이 되었는데요. 우주 로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너도 나도 과학자가 되겠다는 붐이 일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6.25 전쟁을 치른 후라 우주 과학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은 로켓 클럽을 결성하는데요. 함께 모여 정보도 교류하고 로켓 연구와 발사 실험을 하며 꿈을 키워나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최상혁 박사입니다. 강원도 춘천 산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최상혁 박사는 초등학생 시절 집 앞 미군 부대 천막 극장에서 우연히 비행기에 관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는데요.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는 하늘 너머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로켓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죠. 고물상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탄피와 화약을 얻어 로켓 실험에 매진 그 노력 끝에 인하공대 로켓반 리더가 되었고 학생들을 이끌며 로켓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로켓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 11기의 로켓을 개발해 발사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로켓 개발에 진척이 없자 인하대 로켓반은 기존의 미군 로켓포에서 분리한 고체 연료 대신 연료와 산화제를 혼합해 만든 추진체를 사용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3단 고체 로켓 IITA-7CR이 제작되었죠. 1964년 12월 19일 강풍이 불어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왠지 예감이 좋았는데요. 인천 소래포구 해변에서 발사한 3단 고체 로켓은 무려 50km 상공까지 올라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북한 지역까지 촬영 가능한 35mm 카메라와 실험용 쥐를 실어 중력 변화에 따른 심전도 변화를 관측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상혁 박사에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로켓 발사 성공 소식은 고등학교 과학반 후배들에게도 흘러들어갔는데요. 로켓 발사 시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후배들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는 이 부탁을 수락하죠. 모교 운동장에서 로켓 발사에 필요한 추진체를 만들던 그 순간 펑 소리와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로 최상혁 박사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오른손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로켓 과학자의 꿈은 잠시 접고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켓 연구에 대한 갈망을 이기지 못하고 못다 이룬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합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지만 한 손이 없었던 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손이 없는 과학자라는 이유로 견눈질에 시달려야 했고 풍부한 경험과 실력에도 인정받기 힘들었죠. 장애로부터 차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한 최상혁 박사는 무작정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리건 주립대에 입학했고 기계공학과 수학과에서 동시에 석사학위를 딴 그는
이어 1980년 기계공학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스펙을 쌓아갔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의지를 불태운 덕분이었을까요? 박사학위를 받은 그해 1980년 10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나사에 입성했는데요. 오른손이 의수인 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으며 이룬 쾌거였죠. 최상혁 박사는 나사 랭글리 연구소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인공위성 센서와 바이오 나노 배터리, 극초소형 분광기, 태양열 로켓, 단결정 실리콘 게르마늄 반도체 물질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올렸는데요. 200편 이상의 논문과 보고서, 45개의 특허권과 71개의 수상 경력 등 무수한 과학적 업적을 인정받아 2020년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73년에 신설된 발명가 명예의 전당은 항공우주기술의 혁신을 이룬 나사 최고의 엔지니어와 과학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인데요. 지금까지 겨우 32명에게만 이 영예가 주어졌죠. 최상혁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세계적인 과학자로 거듭났습니다. 평범한 산골 소년이 나사 최고의 연구원이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뒤따랐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로켓과 우주에 미쳐 한평생 살아온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피어오르는 산을 보면서 그 너머를 상상하는 게 전부였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질문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돌아보면 그게 보물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지식을 억지로 익히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궁금한 점을 발견하고 한 단계씩 답을 찾다 보면 여러분도 과학자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연구 최전선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상혁 박사. 우주를 향한 그의 무한한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980년에) 나사에 들어가셨으니까 벌써 42년째 사실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최고 과학자의 반열에 오르셨다니까 정말 같은 한국인으로서 뿌듯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누리호를 통해 제2, 제3의 우리 최상혁 박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배출됐으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실 누리호 1차 그 발사는 뭐 큰 성공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좀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2차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누리호 1차 발사가 처음에 원쌤 말씀하신 처음에 와 성공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좀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아쉬움은 났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이상의 성공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절반이 성공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700km 상공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뭐 3단 엔진 일찍 계획보다 일찍 꺼지면서 우리 더미위성이죠. 우리가 그 모형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적어도 하여튼 1단 로켓과 2단 로켓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안타깝게 실패한 그 원인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헬륨 탱크를 고정하는 작은 고정 장치 이상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로 그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림에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 3단 발사체 이 산화제 탱크 안에는 그 엔진의 산화제 공급을 돕는 고압 헬륨 탱크가 장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여기 이 발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이제 지상에서의 4배 이상인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4.3G 정확하게 이런 힘이 가해지면서 탱크에 이제 482kg의 부력이 가해졌는데, 이게 뭐냐면 80kg 무게의 성인 6명이 매달려서 당기는 힘이. 저 같은 데는 6명이 당기는 거 아니라고요? 땡경을. 이 부력을 견디지 못한 헬륨 탱크가 이탈해가지고 산화제 탱크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누수가 되면서 3단 엔진이 원래 계획 목표가 이제 521초 동안 연소가 됐어야 되는데 46초 짧은 이제 475초 만에 이제 꺼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목표 궤도에는 못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1차 때 그 문제점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냈을 테고 보완이 됐겠죠, 당연히?
그럼요. 이거 보완을 안 하면 발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팀이 이제 설계 변경안을 마련을 했었고요. 예. 요거는 이제 3단 엔진의 산화제 탱크 내 헬륨 탱크 문제가 됐던 그 고정 지지부가 원래 마찰력으로 고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완전히 조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스페이스X에서 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지금 이제 기계적 구조를 이용해서 완전히 고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작 실험을 통해서 고정 지지부가 이제는 개선된 하중의 1.5배까지 견딜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고정 지지부 외에 그 3단해진 산화제 탱크에 덮개, 맨홀 덮개 같은 게 덮개가 있는데 그 구조도 변경을 했습니다. 보다 보니 나온 거죠. 또 이게 좀 별론데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1차 발사 때 실패 원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맨홀 덮개도 좀 취약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두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 9kg이 탱크 산화제 탱크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는데 원래 2호기가 완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뜯어가지고 이걸 새로 달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장착 전 시험도 다 마친 상태죠. 아 그렇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럼 누리호 이후에 뭐 계속 뭐 누리호만 가는 게 아닐 테니까 네. 누리호 이후에 뭐 이 그 우주 발사체에 대한 개발 계획 어떻게 진행됩니까? 또? 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누리호를 좀 더 네. 고도화 대형화해서 이제 우리 이 지구를 넘어서 이 지구를 드는 인공위성 수준을 넘어서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렇죠. 화성, 진짜예요? 네, 화성도 가고 예. 태양도 가고 태양도 가요? 예. 그 탐사선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목표는 독자적인 이제 우주 탐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달부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는 이제 2023년 내년부터 2031년까지 9년 동안 1조 9,330억 원의 돈을 이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30년에 이제 차세대 이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 검증선을 발사해 가지고 이제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인 첫 임무로 2031년 그러니까 거의 약 10년 뒤죠. 달 착륙선을 이제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누리호 2차 발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텐데요. 자,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열렬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뭐 같은 얘기지만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서 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리 없이 이번에는 뭐 성공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자신해도 될 것 같아요. 믿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생방송을 좀 길게 하셔야겠는데요. 그러게요. 두 군데서 생방송을 때 발사가 늦춰졌잖아요. 네. 그래서 두 군데서 방송을 원래는 둘 다 녹화였는데